Okay. Yeah. Let's get it. 마음대로 즐겨 오늘 더 신이 나는 Highway Star. 이걸 하는 건 내가 1등 맞지 마소. 커피 불려 내 맘대로 살려 다 일관성. 세상이란 캔버스에 맘껏 토해 바로 BAM. 들어와 여기로 난장판 만들어. 야 손이 가는 대로 느끼고 미친 듯 소리쳐. 야 집에다 전화해. 오늘은 뭘까요? Step tonight play with me. 제대로 엎어봐 louder. Oh my god 여기다부터 봐봐. 우리는 매일 happy birthday. 정리는 하지 마라. 이 판을 더 흔들어. 준비됐으니 멈추지 말고 뒤집어 난장판. 벌려 난장판. Okay 그래 냅둬 내 걸리는 대로 살아. 말 그리 걱정 아니 flex. 그냥 느끼는 거야 무대 for feel. 그냥 가보는 거자. 저질러 우리 색깔대로 지금 여기 난장판. 정신 놓기 일보 직전. 억지 기분을 느낀 적. 그럼 나는 삐져. 위아래 상관없이 모두 기절. 노래봐 내일이 없는 듯이. 노래가는 꼴들 보면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듯이. 우리 필요 없이 날아다니지 난 굳이 날 따져가면 널 필요는 없지. Oh my god 여기다부터 봐봐. 우리는 매일 happy birthday. 정리는 하지 마라. 이 판을 더 흔들어. 준비됐으니 멈추지 말고 뒤집어 난장판. 벌려 난장판. Okay 그래 냅둬 내 걸리는 대로 살아. 말 그리 걱정 아니 flex. 그냥 느끼는 거야 무대 for feel. 그냥 가보는 거자. 저질러 우리 색깔대로 지금 여기 난장판. 한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고. 벌써 지치면 어떡해. 널 다 알던 매일 그래 번찬 하루를. 일어나 그대여 좀비는 끝. Let's get it. 난장판. 벌려 난장판. Okay 그래 냅둬 내 걸리는 대로 살아. 다 미친 듯이 모두 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사사건건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정치대담으로 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행보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소위 규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이제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되겠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해서 존재하는 시장도 없다. 그건 뭐냐? 결론은 그런 거죠.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게도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그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표정관리 속에 경거망동, 오만 금지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내놓은 걸 보면 동일 지역 3선 연속 제한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열린민주당에서 왜 개혁과제로 낸 게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이랬잖아요. 네네. 여긴 동일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합하는 걸로 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른 조직입니다. 현재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있고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정치혁신특위 이제 별도로 구성되는 거라 일단 민주당에서 그런 정치혁신의 기운을 받아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 기간이 총선은 아니지만 어떻게 정치를 개혁할 것인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첫 발은 잘 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대장동 연루 인사들은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보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공세랑 이어지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특권은 좀 제한하는 그러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시장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자발, 맹자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래서 이재명은 과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야당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나는 최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은 벌이지 않겠다. 부자 몸조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과 김성애 대변인님께 현재를 즐기시라. 이렇게 야당이 좀 어렵고 그럴 때 현재 갈등 불러일으키지 않고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좀 보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뭐 정책 공세를 야당에서 펼쳐서 그 공약을 놓고 서로 좀 논박하는 모습 이런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민들도 사실 그 모습을 제일 기다리고 네, 있죠. 그럼요.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한 공약 저희 그래픽 제작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보여주시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에 있는 저 HPV 저거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저 백신도 무료 접종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탈모 치료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이 포자를 털 모자로 바꿔서 모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올해부터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볼 땐 괜찮은데 뒤에서 갑자기 좀 심각해져서 최근에 타이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약을 바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논쟁 자체로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비용은 어떨 것인지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전문가들 중에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만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재 프로페시 한 달 약값이 45,000원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약일 때 경우에 그렇고요. 이제 복제약이 지금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3분의 1 가격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제네릭으로 갈 경우는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산하고 있는 뭐 탈모를 하면 1조가 든다, 1,000억이 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도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비용까지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자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보험에 품어 안을 것인지 이런 논쟁을 하는 것 대선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논쟁은 상당히 바람스럽죠. 기본적으로 탈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을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탈모 문제는 뭐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탈모가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걸리면은 스트레스성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근데 이걸 확대하자라는 거는 건강보험 재정을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23만 3천 명 정도의 탈모인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대략 300억 정도를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대략 1,000만 명 탈모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처방을 받게 되면은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1조 7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한정된 재화가 있으면은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투입해야 될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죠. 급여 적용하는데 시급한 곳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간병비라든지 희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욕구가 있는데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투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입하는 게 맞지 탈모 문제에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탈모 지금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정말 건보 재정 거기 들여도 좋은지
이런 정책 토론은 정말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능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내는데 매달 보험료를 내는데 1년 내내 한 5년 동안 병원 한 번씩 안 가면 도대체 내가 이 돈을 왜 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사실 이 탈모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가 또 20, 30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느껴보는 것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취약계층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보조를 국가가 해주겠다라는 측면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모 문제가 과연 이분들에 해당되는 것이냐, 건강보험 설립 취지에 맞느냐라는 부분은 김성애 대변인과 저처럼 이렇게 토론했듯이 나중에 후보들끼리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희 교수 같은 분들은 비판을 하기도 하더군요. 얼마든지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토론 성사될지 관심이죠.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상대 후보의 그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정책과 또 어떤 결정, 그리고 또 대선 운동,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의 그 실무진들에게 토론에 대한 그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라도 토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만큼 당장 나서시길 바랍니다. 실무진에게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또 토론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언론과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언제쯤 하게 될까요? 빠르면 뭐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토론 문제는 빨리 하루속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론 안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 못하니까 피하는 거지. 이 공격은요, 토론에 가서 약간의 실수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빨리 민주당 측과 협의를 해서 토론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토론을 하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아, 그렇게 안 되죠. 세상에 그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건 없고요. 지난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말씀 가장 잘하시는 홍준표 의원과 또 정책을 가장 많이 하시는 유승민 후보하고 붙어서도 굉장히 호각지세를 보이고 결국은 자리를 거머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건 없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 토론을 거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들으면서 약간 섬찟한 게 대장동 개인 신상 관련 의혹, 공인으로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보면 토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관으로서 취조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는 건지 해서요. 정말 정책 토론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여튼 저는 어느 쪽에 일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망 다닌다는 인상이 정말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실제로 토론 과정에서는 뭐 때로는 공방이 있으면 1점을 얻고 2점을 잃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1점을 얻을 수는 있는데 도망 다닌다는 이미지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또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함께 참여하는 사자 토론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뭐 몰리거나 못하거나 그런 평가받기는 어렵다. 정책 토론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선대위 해체 극약 처방으로 한 곱이 넘나 했더니 오늘은 또 이준석 대표, 당대표 거취 놓고 전면전 상황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행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연초에도 받고 싶었는데 올라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요즘 걱정을 많이 해서요. 이게 저 때문에 아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제안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시죠. 아, 그건 뭐. 모든 게 제 부족함의 탓입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저 자신부터 바꾸의 노력으로 크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의 내부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 어떤 형태든지 낼 예정입니다. 참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표가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대표가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은 오늘 모든 일정을 뒤에 취소하고 무제한 토론에도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의 기회가 부족하다면은 며칠에 걸쳐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통상적으로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이번에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 의문을 가지고 있고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의총 관련 상황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전 10시 반부터 의총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직접 당대표 사퇴 결의안에 관한 논의를 하자라고 제기를 해서 토론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 1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정회한 다음에 2시에 속개하는데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서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장기가 좀 늦어졌어요. 3시에 일단 개인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단 당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은 해서 결의안 문구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뭔가 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라는 큰 명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군하거나 포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3주간 계속되고 있는데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서 해결해야지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해결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대표의 거취 문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는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당무 우선권을 가진 대통령 후보의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계속 따라주진 않잖아요. 오늘 당직 인선 같은 경우도 계속 본인의 주장과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밉겠죠. 그러더라도 대통령 후보잖아요. 당대표 한 명 포용하지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2번, 3번 만나고 포용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자꾸 외부에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곳에 나가서 후보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용하시라라고 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뭐 100명 가량 되죠. 다 모여서 당대표 하나를 어쩌지 못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와라 가라 하고 있고 당대표는 갈게요. 공개로 합시다. 라는 되게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저 100분이 당대표 한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꼴이 우스워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위기가 윤석열 후보의 위기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기인된 게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귀에는 좀 거슬리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듣기엔 저것도 맞는 얘기네. 선대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그 측근들이 너무 가까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 듣는 여론이 이준석 대표를 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괘씸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하고
말려 많은데 사실 이 상황은요. 대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분들의 생각은 이미 대선은 지나가서 6월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준석 표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을 지금 의원들하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의원들의 속심, 지방선거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림도 윤석열 후보가 좀 염두에 두고 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꾸 김성애 대변인께서 방송에서 또 지방선거에 이준석의 개혁 공천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꾸 반발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개혁 공천 뭘 반발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의하면은요, 지방선거 공천자들 대부분 다 경선으로 뽑게 돼 있어요. 최소한의 자격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지, 내 사람을 부산시장하고 내 사람을 서울시장 공천 주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와 지금 기싸움을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본말이 좀 전도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국민이 그만 바꾸라고 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고쳐가지고 제가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바꾸는 가장 큰 상징적인 모습은 이준석 대표를 손잡고 포용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러면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용하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 후보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표현했죠. 네. 연습 문제를 몇 개 냈고 이걸 푸는 모습을 봐서 내가 합류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예정되지 않은 지하철역 인사 장면이 아까 나갔죠. 사실 저게 쉽지 않은데, 겨울 아침에. 근데 이제 일부 연습 문제는 푼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오늘은 거의 전면전 상황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감정을 푼 것 같지가 않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저렇게 내치는 모습,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 유튜버로부터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윤석열 후보 측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고, 본인을 몰아내려고 계속 의원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결의안도 만들고 성토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신뢰가 깨져서 그런 것 같아요. 권영세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의 저 지하철역 인사에 대해서 본인은 건의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해서 저렇게 나간 거다. 그러한 진정성은 좀 믿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좀 예의가 없이 나는 뭐 관심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 후보한테 연습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양측의 감정을 깊게 만드는 거다. 서로 지금 흥분하지 말고 감정을 좀 자제시켜서 좀 냉정하게 서로 그냥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은 그럼요. 후보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말씀 계속하고 계죠. 예, 지하철역 인사를 후보가 결단해서 해야 되는 지경이면 선거를 좀 어떻게 치르려고 하시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는 눈뜨람 뜨고 눈 감으람 감고, 선대위가 가람 가고 서람 서고 내리람 내리고 타라면 타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고요. 김종인 총괄 이제 그만뒀지만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대위는 선대위로 돌아가고 오히려 정책과 일정까지 후보 비서실에서 나누어서 혹은 뺏어가서 하는 형태였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앉아서 이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데 또 역시 후보실에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귀옛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윤석열 후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뭘 보고 투표할지 불안해지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목, 윤핵관 논란이 아직 진행형이에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네요, 이제. 전을 붙여야 됩니다. 자신도 패싱당했다, 이렇게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그런 등등한 거를 갖다가 내가 지난 한 달 가까이 보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후보도 몇 번 의논을 해봐요. 네, 그 족발집 영상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3프로TV에 나간 이것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이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저도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출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3인방 이른바 윤핵관 이 문제가 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합리적인 결론입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소수의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를 안 했지만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선대위에서 단적으로 왜 선대위가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안 돌아갔는지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6개 분과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야 모여서 같이 회의하자 그러면은 총괄 본부장들이 난 안 갈래. 대리 참석. 딴 사람 시키거나 이거 보고하려고 이거 보고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돼. 이런 식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개 분과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 총괄 선대 본부장도 있고요. 종합 선대 본부장도 있고요. 총괄 종합 선대 본부장도 있어가지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혼돈스러웠다. 그래서 선대위를 좀 본인 직할 체제로 좀 스마트하게 바꾸자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너무 부담스러워요. 당신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대위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특정한 인맥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도 사고는 많이 터질 것 같다.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발언 보면 윤핵관 3인방 영향력은 여전한 걸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함 없이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1월 2일 날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자택에 칩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참석한 분들이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원 이 세 분과 상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여의도 기자분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윤핵관들이 그냥 좌지우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우려와 걱정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세밀하게 잘 들어보면요. 선대위를 새로 구성한 게 아닙니다. 후보 비서실의 권한을 선대위로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사실 바뀐 거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체계를 슬림화한다. 별로 슬림화한 것도 없고 다만 후보 비서실로 나뉘어져 있던 정책과 일정. 내가 모르는 정책을 왜 후보가 말하지? 내가 모르는 일정을 왜 후보가 가고 있지? 이걸 총괄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후보 비서실의 역할을 축소하고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결정한 순간 해고당한 사람이 김종인 총괄이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후보 비서실 그리고 윤핵관뿐만 아니라 이분들 말고도 후보 비서실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만 논의를 하면 정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책까지도. 정책은 아무리 그래도 당에서 가져오기 마련인데 이런 정도면 저는 이 비서실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투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청와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멀쩡히 앉아있는데 결정을 다른 단위에서 하고 있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2016년 진박 논란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것처럼 지금 윤핵관들이 청와대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우려를 했던 것이 이런 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본인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거대책위원회는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종인, 이준석이라는 최신형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이 가장 최적의 길, 빠른 길, 지름길, 그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을 갖다 버린 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운전하던 대로 그냥 갈래라고 할 거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갈지 저는 상당히 걱정되고 지난 우리 여러 가지 선거를 보다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참여한 선거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이겼어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선거는요.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체제 중심으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 다 이분들에게 보고하고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정치를 잘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선대위라든지 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측근 자기가 말하기 좋은 사람들 몇 사람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는 걸 선호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김종인 총괄이 했던 연기만 좀 잘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표현을 기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좀 잘못이지만 연기라는 단어는 저희가 선거 참모들이 항상 쓰는 단어예요. 저희가 일정 메시지 정책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두각시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수는 감독이 지시하고 훈련하는 대로 따라야죠. 그래야 인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였지 연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 보일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맥락이 있으니까요. 네. 서로 감정이 좋고 토론을 같이 하는 이런 와중이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맥락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 후보는 감독이고 구단주가 예를 들면 선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감독의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김종인 총괄의 말은 사실은 이제 지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모골이 송연해지는 게 이 관계가 선거 때까지 유지가 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졌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뽑은 것은 김종인의 대본이었는데 뽑고 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윤석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빨리 깨져서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오롯이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전 장점으로 봅니다. 야당이 지금 어렵고 내부 수리 중인데 너무 분란을 조장하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저희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좀 올려주시죠. 흐름은 뭐 명확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크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큰 변화는 없는데 주목되는 건 윤석열 후보 그래프의 그 기울기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래프도 좀 크게 움직이죠. 어제 출연했던 이태규 의원은 젖은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안철수라는 젖은 장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라는 흐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 15%의 벽을 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50대 이상의 층의 장작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안철수 후보가 했던 정치를 봐왔고요. 그분이 10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정치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 동안 안철수와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야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남겨놓은 사람이 없다는 것. 즉 컨텐츠에서의 승부는 모르겠으되 그가 하려는 정치에 동의한 세력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 세력이 없이 정치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CEO가 돼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할 수 있겠지만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산처럼 바다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의 지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지지율의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15%가 아마 벽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 15%가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야당은 지금처럼 그냥 패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20%, 30%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3강 구도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두 자리 숫자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양자 대결 붙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져요. 근데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양자 대결 붙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기게 나와요. 이러면은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아, 그래? 윤석열 후보로 안 되면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선수로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5%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다. 구도가 안철수 후보를 향후 60일간 가장 중요한 주연 배우로 키울 것이다 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논의에는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유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제1야당의 후보로서 잘 되고 있는데 단일화 논의를 왜 합니까? 그 얘기 자체가 등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대선에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단일화 눈치를 본다? 그를 고유하게 지지하던 지지층이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작 그 두 주체 안철수, 윤석열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뭐 앞으로 한 달 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애 대변인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본인들 자신들의 단일화 요구나 주장은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의 단일화 압력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아마 외부에 뭐 단일화 추진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생겨서 두 사람 빨리 단일화 해라. 그래야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외부에서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후단협이라는 악몽이 있잖아요. 민주당 계열에는 진짜 악몽인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윤석열 후보가 만약 지지율이 좀 더 하락을 해서 앞에 일자를 그려서 도저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에 있는 의원들부터 슬슬 움직일 거예요. 단일화해야 된다.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냥 선거운동 안 해도 야당의 분열과 단일화 협상 때문에 그냥 알아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은 20% 선이 붕괴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일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의 실점이 자기의 득점을 만드는 판은 아니라서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전 윤석열 후보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25%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20%, 25%. 안철수 후보는 15%. 오늘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네요. 앞으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김성회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고위험군의 감염과 사회 전체의 중증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 직원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포 당시 상황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횡령하면 인정하시나요? 금괴 어디다 넣었어요? 횡령하신 자금 어디에서 샀습니까? 네. 주거하던 주소지 다른 호실에서 검거된 걸로 알려져 있고 답변하지 않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 전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난해로 넘어가서 지난해 10월부터 횡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약 3개월간 말씀하신 대로 1,880억 원 상장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 직원은 우선은 40대의 재무담당 직원이에요. 팀장급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많고요. 어쨌든 이 횡령한 돈이 연말에야 발각이 돼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결국은 이 피의자 검거가 시도되는데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물어봤죠. 근데 소재 모른다. 그런데 경기도 파주의 그 아내 명의의 건물이에요. 이것도 산지 얼마 안 된 건물. 4층은 이 생활하는 주거지고 다른 층 다른 호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검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네.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에 자기 자본 90%가 넘는 돈을 횡령했다. 92%에 육박하죠. 근데 회사는 전혀 몰랐어요. 회사는 몰랐어요. 석 달 동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예.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는 확인해 봐야 되고 회사 내부의 이제 담당자의 이야기는 이 직원이 결국은
잔고, 그 회사의 잔액이 얼마인지, 물론 이제 뭐 금고에도 현금 보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 일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 사실 재무담당 임원, 이게 상장사기 때문에 CFO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이사도 있고요. 그 오늘 시세가 얼마야? 그러면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큰 돈이 나가는 날도 있고, 뭐 급여일에는 3개월 동안 횡령이 이루어졌으면은 직원 월급을 3번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이 시세 확인을 안 했다는 거냐? 근데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도 자기 계좌를 온라인으로 들여다보는데 이 직원 외에는 아무도 은행의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 안 했다고요? 석 달 동안.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금융 관련 전문가들은 이게 시스템이 뚫렸다라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혼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을 다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억 8천도 18억 원도 아니고 1,880억 원인데. 저는 오늘 18만 원 나간 것도 바로 체크가 됩니다. 네. 알람도 띵동 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18원이 나가도 계속 맞습니다. 알람이 오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낸 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괴도 저렇게 많이 네. 사두었고 횡령한 돈으로 샀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혼자 한 게 아니다. 윗선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내에게 이 직원의 소재를 물어봤는데 모릅니다 했는데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서 나왔잖아요. 검거가 됐고. 그럼 경찰은 가족도 공모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데 또 가족 쪽에서는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누군가 시킨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이 검거된 피의자의 변호인도 그런 주장을 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혼자의 소행으로 보기는 좀 납득되지 않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른 공모자, 특히 윗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어찌 보면 가족도 공모했을 가능성도 남아있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네.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이 네. 사람이 파주 슈퍼개미로 알려질 정도로 네. 주식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거액이 투자되고 주식을 매입하고 집중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금융당국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이모 씨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이제 특정 기업의 주식에 우리가 뭐 몰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쓰시는데 1,400억 원어치를 매수했어요. 그럼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손실을 보고 이 주식을 또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300억 원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로 따져본 바 개인 투자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른바 파주 슈퍼개미라고 이름도 다 노출되고 그때는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시에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1,400억을 투자했고 300억 손실을 봤다. 그럼 이 자금 출처 같은 것을 금융당국은 최소한 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해보지 않는가. 이런 대목에서 정말 좀 여러 군데서 납득하기 어려운 구멍들이 발견되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식회사라서 92%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돈이 횡령 사고로 이제 빠져나갔고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돼 있어요. 정지됐죠. 앞으로 그럼 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주식은 지금 멈춰 있는데 이제 좀 상한가로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던 중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아, 주식적 흐름 예.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지금 한 2만여 명 소액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거래는 정지돼 있지만 주식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죠. 이 회사가 그럼 1,880억을 만약에 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영에 이제 현금 유동성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물론 대표이사가 사과와 함께 자 우리에게는 2,4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 사과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1,880억을 순식간에 한 사람의 문제로 날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사과를 해야지. 저희는 돈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명이 말이 되느냐. 자, 이게 공시를 하는 상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이제 거래는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규정에 상장 폐지까지 해당하는가 혹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가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따져본 이후에 주식 거래를 재개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처벌이나 징계가 내려질지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봐야 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이에요. 영화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 쏟아져 나온 게 그럼 이 돈으로 뭐 했을까 봤는데 지금 851개의 1kg짜리 벽돌 같은 금괴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680억 원어치입니다. 1kg 이게 하나가 8천만 원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열흘 동안 파주에 있는 한 군데 거래소에서 매입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냥 넘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한 3개를 여동생과 지인들의 명의로 증여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저당 걸려있던 걸 풀려고 굉장히 또 많은 돈을 쓰면서 노력을 했고 지금 아내 명의의 그 검거된 건물도 그렇고요. 그 외에 지금 주식을 1000억대를 샀다 팔았다 하고 지금 잔고에 남아있는 것은 한 200억대라고 해요. 300억 정도는 손실을 받고 지금 금 가격이 올랐다고 회사는 이익이 날 수도 있다. 그럼 뭐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한번 합산이 돼서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 네. 잘못을 한 사람은 물론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성이 그게 있어 제일 보이는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사건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선대위에서 신노동 주 4일제 추진본부장 맡고 있는 배진교 의원 모시고 정의당 대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 담당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가 되시고 나서 원내대표니까 제1 핵심 공약 주 4일제 신노동 운동본부를 맡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진절머리 난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생전에 노 대표님과 마지막 만남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진보정치 1세대의 소임을 이번 대선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저 빼고 다 메이드인 후보들이에요.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하고 장관하고 대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했던 분이 이쪽에 와서 또 대표해요. 그러면 이 양당은 도대체 몇 중 됩니까? 겉으로만 격렬하지 속으로 똑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세요.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단일화 절대 제 사전에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에게 좀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사회 대전환의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권 현안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국민의힘 내용이 뭐 심상치가 않은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자질 문제로 사실 국민들로부터 잽을 여러 대 맞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쉬려고 집에 왔더니 내부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 훅을 날려가지고 지금 다운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윤석열 후보도 선대본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모든 것이 후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후보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포용하고 다시 잘 서서 선거운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험한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네. 지지율 그래픽을 잠깐 좀 올려주시죠. 네. 보면 뭐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는 경향이 보이고요.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치고 올라가는데 심 후보는 좀 묶여 있어요. 계속.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민들께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시대의 미래 비전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진보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1년 반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당직자들 그리고 정책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심상정 후보가 최근까지 20가지가 넘는 정책 발표를 했는데 아직 국민들께 많이 공감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미래비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TV 토론을 시작을 하면 국민들께 많이 공감을 얻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바라봐 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진보 정당의 분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분열로 인해서 사실은 전통적 지지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조합원들의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정당에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까지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답보는 전통적인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를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지금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진보 5당과 민주노총이 노동 진보 단일 후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성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지 또 답보 상태에 머물지 판가름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구도 뭐 이런 쪽의 어려움을 좀 말씀하셨는데 19대 대선 때 보면 심상정 후보가 6%를 득표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한 4%?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낮을 때는 한 2%대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그때의 심상정과 지금의 심상정이 좀 다르게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했을 때 너무 이제는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정의당이 그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변화가 별로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거는 진보정당다운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당으로서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로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열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새롭게 현장 전통적인 노동의 지지를 이제 안아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미래 비전을 어떻게 국민들께 공감 있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으로서는 아마 이 표현이 가장 모욕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늘 민주당 이중대 이런 꼬리표가 달리잖아요. 네. 이걸 좀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일화 압박도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저희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대연합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중대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최근에 송영길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까지는 연대할 수 있으나 심상정 후보하고는 연대 없다. 이미 이제 정의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새로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동안 진보정당의 어떤 맏형으로서의 정의당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분열을 반드시 극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사회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정의당의 역할 그리고 심상정 정부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심상정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꾸 이 생각이 드네요. 이미 분열돼 있는 진보, 좌측에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 이걸 묶는 부분에 일단은 주목하고 계신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중원을 비롯해서 오른쪽에. 이쪽으로 향해 갈 노력은 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달려갈 힘이 필요한데 지금 내부의 힘 축적이 저는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영국 당대표가 그 진보 5당과 민주노총의 노동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내일 전격적으로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노동진보 단일 후보를 통해서 현장으로부터 다시 그 지지의 힘을 좀 얻고 이 지지의 힘을 받아서 지금 진보정당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 곁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쪽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 목소리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주 4일제하고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KDI에서 이제 내놓은 보고서를 보더라도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뭐 추진돼야 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령이나 고성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전북에 2만여 명의 상용차 노동자들이 급식만 지금 고용 불안에 처해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은 녹색 산업 전환 과정이 국가의 핵심 전략이 돼야 된다. 네, 마침 또 추진 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네, 질문하는 저도 좀 좋네요. 주 4일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가능하겠느냐. 네. 20년 전에 주 5일 노동제 하자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 하고 나서 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가장 적정한 형태의 노동 형태가 바로 주 4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4일제는 단순하게 시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 4일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아니 이 주 4일제는 정규직 그리고 고소득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 4일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노동 형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되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신노동법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게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70년 된 근로기준법이 이제 21세기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국회에서는 노동이사제와 그리고 공무원 교사의 타임오프제가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근로기준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380만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노동자는 임금도 충분하게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보호도 받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초단기 근로자들은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법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할 권리, 쉴 권리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4일제는 그냥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노동 이런 체계와 같이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1월 목표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1월 목표는 설 밥상에 우리 심상정 후보를 노동 진보 단일 후보로 만들고 다시금 진보 정당이 새롭게 뛰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이제 진보 정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분열도 있었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지 못했으나 이제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제 설 밥상에서 심상정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 정당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지부터가 네, 첫 단추겠네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노동 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 요란할 것도 없었지 짧게 goodbye 7년의 세월을 털고 언제 만나도 보란 듯 씩씩하게 혼자 살면 되잖아 잘 됐잖아 둘이라 할 수 없던 일 맘껏 뭐든 나를 위해 살아보자 주기만 했던 사랑에 지쳐서 꽤나 많은 걸 목말라 했으니 그럼에도 가끔은
나를 번거롭게 했지. 걸핏하면 틈마사에 화를 내고 자꾸 웃을 일이 줄어만 갔지. 내 친구들의 위로가 듣기 불편해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휑한 방안보다도 내 맘이 더 싫어 조물기도 했어. 그럴 때면 여전히 널 생각하게 됐어. 매일 다툰다 해도 매번 속을 썩여도 그런 게 참 그리워. 좋았던 일보다 나를 울고 웃게 했던 날들. 아무래도 나는 너여야 하는가 봐. 같은 반복이어도 나아질 게 없대도 그냥 다시 해보자. 한번 그래보자. 지루했던 연습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성민